안녕하십니까. 예, 유길주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6월에, 지난주죠. 지난주에, 봤던, 지방직 9급, 기출문제, 해설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항상 뭐, 시험 끝나고 늘, 이제, 이야기입니다만은, 뭐, 문제에 대한 뭐, 총평? 뭐, 이라 할까요? 다른 해에 비해서 조금 좀 까다롭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다만 이제 공부 뭐 정도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인 내용들 또 공부해야 할 내용들을 좀 충실하게 공부했다면 그래 조금 나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특히 이제 공부 경력이 좀 짧은 분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이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선 전체적으로 문제 출제 영역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이 부분 뭐 이제 교육의 이해, 이제 서양교육사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뭐 지난번에 국가직에서는 교육의 이해도 하나 나왔고 서양교육사도 하나 나왔죠. 예, 근데 이제 뭐 교육의 이해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서양교육사가 안 나왔어요. 좀 아쉽긴 하죠.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데 철학 영역이 뭐 영역으로 보면은 두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학교육사는 한 문제 나왔고요. 예, 좀 이분 좀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합니다. 예, 교육사회학은 평생교육 포함해서 뭐 세 문제 정도가 출제된 것 같고요. 심리학은 늘 규정대로 두 문제 정도 나왔고, 상담 뭐 하나 나왔고, 교육과정 두 문제, 평가 한 문제는 뭐 기본이죠. 근데 오랜만에 통계학 아주 기초가 하나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방법론은 아주 쉬운 문제 1번에 출제가 됐는데 평상시에 공부 많이 했던 내용 출제가 됐고요. 교육행정학은 이제 5문제의 이론 그리고 법규 하나 이제 이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6개가 출제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앞쪽은 문제가 좀 쉬웠고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소개가 됐는데 뭐 문제 편집상 되게 앞쪽에 쉬운 문제 뒤쪽에 어려운 문제를 좀 넣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작년에 비한다면 좀 더 까다로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모형을 물어봤는데 체제적 교수 모형으로 요구 사정, 교수 분석, 학사 및 상황 분석, 수행 목표 진술, 평가 도구 개발, 교수 전략 개발, 자료 개발 및 선정, 형성 평가 개발 및 시행, 교수 수정, 뭐 총괄 평가 및 시행해가지고 총 10단계로 돼 있다고 이제 돼 있는데 어쨌든 체제적 교수 설계의 논리하고 연관 있는 대표적인 모형이 1번하고 4번이죠. 그리고 글레이서의 모형도 체제 모형의 유형이 들어갑니다만 되게 오래된 모형이고요. 켈러는 ARCS니까 뭐 여기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요구 사정 이렇게 나왔잖아요. 또는 요구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요구 분석하는 이유는 목표를 또는 목적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에 교수 분석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학자 분석 뭐 일반적으로 그냥 학자 및 상황 분석인데 학자 분석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교육 목표 진술 목표 진술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맞춰 가지고 평가 도구 개발하고 평가 도구 개발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수 전략 개발 그리고 교수 개발 교수 전략 개발 그리고 교수 개발 뭐 제가 이제 짧게 취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형성평가 형성평가는 이제 여기에 개발된 자료를 수정하기 위한 형성평가 개발하고 시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실 형성평가 결과 이렇게 피드백이 이렇게 있습니다. 피드백.
교수정이라고 하죠. 교수정, 피드백. 그리고 이제 끝머리에 이렇게 해서 총괄평가. 이런 식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뭐 이게 전체적으로 다 나왔으니까 10단계로 돼 있는 거는 이제 딕과 캐리의 모델이 되겠죠. 네, 최대적 교수 모형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가 ADDI 모형하고요. 딕과 캐리의 모형이 되겠고요. 뭐 출제는 뭐 자주 되는 데서 됐습니다. 1번은 뭐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출제가 원래 뭐 글레이서 모형 너무 오래된 모형에 잘 출제 안 되지만은 켈러도 잘 되죠. ARCS 모형도. 그래서 1번은 아주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뭐 되게 이거 모형 나올 때 말이죠. 방금 이게 그림 그려놓고 그 절차를 물어보는 경우 많이 있는데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좀 문제를 좀 쉽게 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이게 오랜만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제가 통계학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항상 그래도 통계학에서 이건 처음에 좀 나오더라. 최근에 뭐 7급에서는 꾸준히 나왔고 9급에서는 이제 2015년 이전에 뭐 2013년인가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자, 척도 나왔습니다. 척도의 종류는 명명척도, 서열척도, 동관척도, 비율척도의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물이나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척도, 또 뭐 예를 들어 성별 표시할 때 여학생일, 남학생일, 뭐 이게 이제 분류 코드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시 대상이 지니고 있는 질적 차이만을 표시하는 숫자, 뭐 이걸 갖다 우리 흔히 명명척도라고 되게 이야기합니다. 운동선수의 백넘버, 뭐 그리고 뭐 전화번호, 우리 또 학교 다닐 때 반번호 뭐 이런 다 명명척도에 속하는 거고, 요즘에 이렇게 뭐 컴퓨터 코딩 같은 거 할 때 뭐 이제 여학생 0, 남학생 1 해가지고 코딩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이건 전부 명명척도에 해당한다 해가지고 아주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쪽 문제라서 그런지 되게 쉽게 출제됐던 문제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교육사 상당히 광범위하게 물어봤어요. 근대 교육까지 물어봤으니까. 백제의 교육기관으로 에서는 교육기관으로 국학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백제의 교육이 있었다는 흔적은 구체적인 학교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백제는 박사라는 명칭, 유교학에 정통한 학자를 박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문교행정기관, 문교행정기관이 있었다. 기관이 있었고요. 이게 뭐 내법좌평 또는 내두좌평, 뭐 내법좌평 등등, 뭐 조선시대 보면 외조하고 비슷한 그런 기관이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학은 통일신라 때 세워진 학교가 되겠죠. 우리나라 최초의 운영 기록이 구체적으로 남아있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이제 국학이 있습니다. 자, 고구려는 확실하게 태학과 경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았고요. 이제 유형원의 되게 교육과 관련 내용은 이제 유형원의 호가 방계입니다. 방계. 그리고 방계 수록에서 교육제도 개혁을 주장하는데 대표적 교육제도 개혁은 공고제라는 뭐 개념이 나오죠. 공고제. 그리고 이제 학제 개편도 뭐 이야기는 하여튼 공고제를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1886년, 이제 그러니까 1894년 되기 이전에 유경공원 설학절목이라는 이제 법을 만들어서 고종이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정식으로 세워진 근대적 학교, 뭐 맞습니다. 근대적 관립학교가 되겠죠. 자, 틀린 거는 이제 1번이 틀렸고요. 백제를 답지로 넣은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평가 문제가 나왔는데 보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낄 사람도 이제 뭐 좀 계실 분도 있겠죠. 왜냐하면 평가 이쪽은 이제 평가를 한 통계 쪽에 속하기 때문에 또 되게 이쪽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타당도의 종류는 내용 타당도, 애언 타당도, 공인 타당도, 구인 타당도 하나 더 있죠. 결과 타당도 뭐 5가지는 꼭 공부를 하셔야 된다. 뭐 그중에서 돌려가면서 내는 타당도가 3개가 있어요. 내용 타당도,
애원타당도, 공인타당도 이 세 개는 잘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새로 개발한 시험 A의 가를 구하기 위해서 기존의 타당도가를 검증한 B검사의 점수와 A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구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A 시험과 B 시험의 점수 획득 시기 같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수업 시간에 많이 했잖아요. 내가 새로운 어학 능력 검사, 즉 영어 능력 검사를 개발을 했다. 새로운 뉴죠. 이게 이제 영어 능력 검사. 이렇게 내가 이거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검사가 영어 능력을 잘 셀 수 있는 건지 잘 세우는 건지 아직 검증은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직 뭐 공인받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잖아요. 기존에 이미 검증된 영어 능력 검사. 기존에 검증된 영어 능력 검사가 있어요. 이 검사하고 양쪽 간에 상관관계를 냈어요. 관계. 네. 그러면 이게 뭘 따지는 거야? 이게 공통요인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통요인을 찾는다고 해서 공인타당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태에 A시험과 B시험 점수 획득 시기가 같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준거 시점이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예측 타당도는 준거 시점이 미래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공인 타당도는 준거 시점이 현재 시점이에요. 그리고 준거는 당연히 이게 이제 준거죠. 이게 기존 공인된 검사가 이게 준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거, 실제적인 준거와 검사 간의 상관관계를 낸다랄지 또는 검사와 검사 간의 상관관계를 내는 거는 되게 공인타당도와 관련이 있다. 뭐 워낙 뭐 수업에서 많이 소개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틀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형태주의 심리학의 관점으로 옳지 않은 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인지심리학의 고전이죠. 이제 인지심리학의 고전입니다. 이게 형태라고 해가지고 게스탈트라고 저 소개되어 있죠. 게스탈트. 이거는 이제 요소와 요소의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가 주는 일종의 이 관계가 주는 의미를 말하죠. 사람은 어떤 대상을 지각할 때 대상과 대상을 서로 엮어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것으로 지각하려는 본능적인 성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소와 요소 관계를 하나씩 따로 분리해버리면 이제 그 전체적인 의미는 사라지죠. 우리가 흔히 그 신호등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깜빡거리는 거 신호등. 이게 우리 눈에는 되게 왔다 갔다 불빛이 왔다 갔다 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씩 분해해보면은 지 혼자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를 보면은 뭔가 의미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로 이제 게스탈트인데 게스탈트는 하여튼 부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의미하고 그 전체 즉 요소와 요소 간의 관계를 통해서 보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이제 이 게스탈트 심리학의 대표적인 학습 심리가 통찰이죠. 통찰. 켈러라는 학자 통찰. 그리고 지각이라는 거는 사람이 눈으로 어떤 대상을 보고 그거를 인식하는 건데 흔히 이제 삐아제로 말하면 동화하고 똑같죠. 근데 그건 이제 지각은 실제와 이제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산에 가서 바위를 보고 야 저거 곰 닮았다 해가지고 곰바위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곰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호랑이로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요소와 요소 간의 관계 지각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 이런 그림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 그림, 이런 그림 이게 그림을 잘못 그리니까 이런 그림이 있었잖아요. 이런 그림. 근데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 까맣게 칠해져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얻는 보면은 자기가 지각의 초점을 여기다 두고 보느냐, 이 까만 부분에 초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림이 되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이제 도형과 배경과의 관계에 따라서 이제 지각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단지 요소와 요소를 합쳐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이거 1, 2, 3번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행동주의에서 주로 하는 겁니다. 행동주의. 인지심리학이 아니라 행동주의 심리학의 학습 방법이 되겠죠. 복잡한 현상을 작은 요소로 쪼개가지고 하나씩 단계적으로 습득하는 거는 행동주의가 되겠죠. 자, 다섯 번째
문제는 심리학의 문제이고요. 이제 뭐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기 들어있는 말의 뜻을 잘 이해 못하신 분들은 이제 또 혹시 뭐 틀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형태 심리학에 대한 기초의 의미를 잘 몰랐을 경우에는. 그다음 평생교육법 2조에 정의가 나왔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늘 말했던 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뭐 7대 영역 뭐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정규 학교 교육 과정을 제외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혹시 어떤 학생은 그런 이야기 하기도 하거든요. 요즘은 학교에서도 평생 교육을 하는 건 아니냐. 근데 이거는 이제 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규 학교 교육 과정은 초중등 교육법이나 유아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규정을 하고 거기서 규정된 것 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력 보완 교육, 성인 이게 요즘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성인 문자 해득 교육 이랬는데 법이 지난 4월 19일 바뀌어가지고 문해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직업능력 향상 교육, 성인 진로 개발 역량 향상 이거 최근에 추가돼서 이제 6대0이 7대0으로 바뀐 거고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 참여 교육 포함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이제 이 정의로만 보면은 무형식은 아니고 비형식적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요거는 수업 시간에 평생교육 우리나라 거 할 때 충실하게 좀 집중만 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예. 자,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나에 들어갈 말.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 모의고사 때도 많이 풀었던 문제고 그리고 또 제가 동기발론에서 특히 이제 최근에 좀 핫한 문제다 나올 수 있다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 성취 동기에다가 플러스 목표가 추가된 거죠. 이제 성취 동기는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기어코 달성하려는 성향을 말하죠. 그런데 악착같이 그렇게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제 그걸 따지는 건데 이제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나중에 목표 지향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가?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숙달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요거는 학습 목표 지향적인 학생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수행 목표 지향적인 학생들, 수행 목표 지향, 그리고 이게 이제 개입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숙달 이제 목표 지향적인 아이들 또는 학습 목표 지향적인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과제 숙달입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기어코 이 과제를 이제 알아내야 되겠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알아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열심히 하는 거고요. 수행은 나예요.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가. 특히 내가 남들에게 멍청하게 보이지 않고 똑똑하게 보일 것을 궁리를 합니다. 상당히 애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이제 경쟁도 좀 많이 하고 또 자기가 남들에게 비교해서 똑똑하게 보일 수 있는 과제를 주로 택하는 경향이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목표 지향성에 따르면 학자가 뭐 어떤 목표를 갖고 있으면 자신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목표 성취를 위해서 도전적인 새로운 거, 여기 이제 숙달이죠. 학자가 나의 목표를 갖고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걸 피하기 위해서 새롭고 도전적인 관념 이미 충분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가 남에게 얼마나 똑똑하게 보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을 때 쓰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답은 2번이고요.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해봤던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뭐 제가 많이 풀었어요. 비슷한 지문이 제 문제집에도 있고요. 또 예상 문제집에도 있고 또 기출문제 때도 제가 비슷한 문제도 풀어드렸고 합니다. 여러 번 했던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작년에도 나왔지만 올해 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의사결정의 관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의사결정의 관점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이제 결정이란 말하고요. 정책 결정이란 말하고 상당히 현장에서 혼동해서 많이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다소간의 상대적인 어떤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가지 관점이 있어요. 여기 네 가지 그대로 나왔잖아요. 합리적 관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참여적 관점, 정치적 관점, 우연적 관점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되게 작년에 참여적 관점이 나왔어요. 예, 조직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관점을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참여적 결정 작년에 나왔는데 당사자들 간의 합의 결과로서 정해지는 거거든요. 직접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되게 대규모적인 조직보다는 소규모 전문적인 조직에서 적합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관점에서 나온 거는 이제 저거는 되게 개방체제 개념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정치는 타협이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해집단 간의 타협의 산물이고, 이거는 개방체제에 적합한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번째는 대규모적인 중앙집권 관료조직에 적합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판단으로서의 의사결정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이니까 객관적 합리적인, 이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흔히 말하는 이렇게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이제 개념인데, 정책 결정 모형과 관련해서 합리적 모형하고 거의 비슷해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답은 이겁니다. 이제 우연적 관점이 있는데, 이제 저거는 그 정책 결정 모형에 우리가 그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있거든요. 그것과 상당히 유사한 의사결정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연한 선택으로서의 의사결정. 그게 이제 뭐 합리적이지도 않고, 조직 구성원들이 막, 이제 합의의 산물도 아니고, 또 타협의 산물도 아니고, 우연하게 하는, 마치 의사결정 쓰레기통 모형과 비슷한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네 번째가 되겠고요. 제가, 행정학 강의하면서 이제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이제 꼭, 강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였고, 작년에도 출제가 됐고요. 그 전에 이미 7급에서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제가 7급에 출제가 되니까 아마 9급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소개를 했었는데, 작년에 나왔고 올해 두 번째 나왔습니다. 같은 문제가. 자, 그 다음에 9번째, 행정의 기본 원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본 원리 배울 때 법규적인 원리도 배우고요. 운영 실천상의 원리도 배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규적인 원리 가운데 기획운동의 원리, 법치행정의 원리, 적도직권의 원리, 또 이제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 존중의 원리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실천상의 원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민주성의 원리, 예? 민주성의 원리 이런 거 나오고, 또 효율성의 원리도 나오고, 이제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 민주성의 원리 이거 나오잖아요. 운영 실천상의 원리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라 할까요? 안정성의 원리. 안정성의 원리. 이런 것도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변화에 대해서 진보성도 나오고요.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효율성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균형성도 나오고.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 이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법치행정의 원리에서 나온 거고요. 법규정의 원리에서 나온 거, 이 두 가지는 이제 운영 실천상의 원리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효과와 능률을 강조하는 그런 개념에서는 당연히 효율성의 원리가 되겠죠. 이건 진보성이라고 안 하고 적응성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는데 적응성의 원리.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 실천상의 원리에서 우리가 이미 수업 시간에 많이 배웠던 거고, 그동안에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최근에 이제 적도직권의 원리라는 것도 한번 소개가 됐었고요. 네. 자, 행정의 원리가 있고, 이번에 지난번 4월 달에 국가직에서는 조직의 원리가 나왔었죠. 조직의 원리도 마찬가지로 적도직권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 자, 등등. 근데 여긴 답은 이제 3번이 되겠고요. 자, 10번 문제는 이제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제고요. 교육과정에 관련된 이제 학자들인데, 요 애플이라는 학자는 이제 교육과정 사회학자예요. 교육과정 사회학자. 그래서 이제 문화적 헤게모니론 유명하잖아요. 예. 그 뒤에 보니까 이 학자하고 관련 있는 학자면 항상 이제 교육과정 사회학자 가운데 애플 소개가 되고 애니언 같은 사람 소개가 되거든요. 근데 뒤에 애니언이 나왔어요. 실제로 시험 문제가. 비슷한데. 그래서 사회과 교과서 위주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회과 교과서가 되게 편파적이다.
그래서 자본가 계급에게는 되게 유리하고 노동자 계급에는 좀 불리한 내용이 많이 소개되어 있다는 그런 지적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전통주의 교육과정 학자 타일러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타일러의 선행에서 이미 1920년에 더 커리큘럼이라는 책을 최초로, 그 커리큘럼은 영어 최초로 쓴 사람이고 과학적 관리 기법을 최초로 교육과정에 적용하자고 소개한 사람이에요. 프랭크 버비트가. 그래서 이제 그리고 29년에 경제공황 터지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전통주의자 뭐 이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 뭐 이런 거 과학적 관리 기법 소개한 사람, 학교교육 최초 적용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생활영역 커리큘럼이 있어요. 생활영역 교육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29년에 경제공황 터지고 난 다음에 전통적인 교과 중심의 주지주의 교육과정은 뭐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성인 생활을 분석합니다. 활동 분석이라는 이제 성인 생활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거기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교과를 선정하고, 또 이제 뭐 진보주의 자체가 현실 생활에 대비란 말 많이 쓰는데 장차 성인이 될 걸 미리 준비시켜야 한다는 그런 이제 이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성인 영역이 성인 중심 커리큘럼이 되겠죠. 자, 이거 프랭크 버비트가 답이고요. 주인은 대표적인 진보주의자이고요. 위긴스 맥타이는 이제 역행 설계, 우리가 교육과정 거꾸로 설계라고 이야기했죠. 역행 설계 이제를 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 사람은 그냥 타이틀이 경험 중심 교육과정, 경험 중심, 그 진보주의자 많이 들어봤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이제 11번째. 프랭크 버비트는 행정학에서 많이 나왔어요. 원래 과학적 관리 기법 최초로 학교 행정에 또 학교 교육과정에 적용한 사람에서 행정학에서 많이 나오는데, 교육과정 학자로도 제가 많이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제 커리큘럼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도입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와 다의 개인 상담 기법인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준 대표적인 그 대화 기법 해가지고 구조화 뭐 이런 거 가르쳐 줬잖아. 구조화, 뭐 경청, 반영, 그 다음에 뭐 직면, 그 다음에 뭐 해석, 등등 이런 거 가르쳐 줬잖아요. 거기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방직에서는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작년에 7급에서 이렇게 개인 상담이라고 안 나오고 집단 상담 기법에서 대화 기법을 물어봤다고요. 근데 여기는 그냥 뭐 개인 상담이나 그 집단 상담이나 대화 기법은 거의 같죠. 대화가 상담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상담 기법이라고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걸 갖다. 상담 이론하고 다릅니다. 상담 이론은 이제 그 상담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이론적 배경을 말하는 거고, 이제 기법은 실제 대화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담자의 말의 이면에까지 단계되는 의미와 내면의 감정까지 귀를 기울일 거예요. 귀를 기울인다는 건 들어준다는 뜻인데, 이제 이게 뭐 이 경청을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귀를 기울여서 들어줄 것이냐는 뭐 이제 가장 깊이 있는 것까지 지금 이야기한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느 것에다가 비중 있게 들어줄 건가는 이제 상담자의 판단인데, 어쨌든 이제 의미상으로는 말하는 것만 이제 듣는 건 아니고 그 이면에 감정까지도 이제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들어주기만 하는 거니까 주의를 기울이는 걸 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더 갈 데가 없이 경청입니다. 첫 번째 거. 그래서 첫 번째가 경청 나온 게 하나밖에 없어요. 보니까 주의 집중이라는 개념은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거 답하면 안 됩니다. 여기 대화기법 주의 집중이라는 말 안 나와요. 그 다음 내담자의 감정 상태 공감하여 그 공감 내용을 내담자에게 다시 대비쳐주는 거, 대비쳐주는 것이니까 반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말이 상당히 반영, 반사 이렇게 말하거든요. 리플렉스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감정의 반영을 말하고, 그리고 제 요즘 책에는 제가 많이 안 물어보니까 뺐는데, 전에 이제 다뤘던 그 이전판에서는 질문이라는 개념도 이제 상담기법에 정보 수집의 기능, 내담자의 내면을 탐색하거나 자각을 유도하는 기능이 질문 기능이 있어요. 답은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래서 이 처음 나온 문제에서 이제 제가 대화기법으로 많이 소개를 해줬었는데 좀 이제 뭐 이쪽에 좀 관심이 없었던 분들, 또 이제 그냥 대강 그냥 상담 이론 정도만 공부하신 분들은 좀 풀기가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 행정학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간접 교육비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직접 교육비는 직접 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교육비 있잖아요. 직접 교육비, 교육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공교육비, 사교육비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사교육. 예, 간접 교육비. 이렇게 나왔죠. 근데 직접 교육비는 직접 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공공회계 절차상의 절차를 거쳐서 투여한 비용. 이건 사적으로 이제 투입하는 비용이고, 그 간접 교육비는 이게 직접 투자되는 비용은 아니지만은, 이제 비용으로, 계상되는 걸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교육 기회비용이 여기죠. 교육 기회비용. 비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는 면세기관이야. 면세 혜택. 뭐 이런 것들. 면세 혜택도 뭐 이것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건물이나 장비, 시설에 뭐 감가상각비라고 있어요. 감가상각비. 이런 거 있습니다. 달아지면 가치가 떨어지죠. 저거 감가상각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아의 어머니가 그 이제 취업 안 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가정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취업 포기죠. 취업 포기. 취업 포기하고 이제 자녀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취업을 하면 한 달에 뭐 한 2, 300만 원씩 벌 수 있는데 포기하고 자녀 교육을 하는 거니까 그것도 들어가는 돈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모두 네 가지가 대표적인 간접 교육비에 들어가는데 제외한다. 이게 마지막에. 이건 틀렸어요. 네 번째가 틀렸습니다. 나머지 1, 2, 3번은 그대로 똑같이 이야기했고. 제가 강의 시간에 간접 교육비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해당합니다. 자, 12번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 문제 드디어 서조반이가 우리 9급에도 출제가 됐네요. 제가 서조반이 이야기 많이 했었죠. 서조반이의 문화적 지도성 이야기해서 이제 문화적 지도성은 고위 성직자와 같은 지도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조반이의 지도자 유형을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이 그림이 하나 더 있어요. 이 그림이.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도 뭐 요약자료에는 이게 안 들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칠판에 이제 슬라이드로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학교의 성공, 그러니까 성과가 높냐 낮냐, 성공 낮음 높음 이게 성과를 많이 내는 학교냐 늦게 학교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도덕성이 높은 학교냐 그렇지 않은 학교냐. 그래서 이제 우리 1상한, 2상한, 3상한, 4상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름이 다 있어요. 이거는 도덕적이지도 못하고 성공도 못하는 게 최악의 학교죠. 이 학교가 도덕적 학교예요. 도덕적 학교. 이 학교는 가장 이상적인 학교, 도덕적인 학교이면서도 플러스 이제 성공하는 학교죠. 이 학교는 성과만 내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과를 많이 내는 학교. 같이 도덕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과를 내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학교는 정략적인 학교라고 합니다. 정략적 학교. 여기 이제 답지로 따지면 이게 4번이에요. 이게. 도덕적인 학교가 1번이고요. 정략적인 학교가 이게 2번 여기 들어가고요. 도덕적이고 효과적인 학교 이제 3번이고. 만약에 도덕적 지도성에 따른다면 주로 1상한과 2상한에 따라야 됩니다. 뭐 학교가 성과를 좀 내지 않더라도 학교는 사람을 사람답게 기르는 곳이니까 당연히 도덕적인 학교여야 됩니다. 교범적인 학교, 도덕적 헌신이 강조되는 뭐 그런 학교니까. 이 학교는 성과는 낼 수 있지만 학교의 근본이 안 돼 있어서 궁극적으로 이 학교가 되는 거에 가장 이상인데, 도덕적 학교는 이 학교가 되기 쉬워요. 근데 이 학교는 이제 아예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게 물어보는 것이 이제 가의 유형을 물어봤으니까 2번으로 답을 하셔야 되겠죠. 정략적인 학교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또 교재에서도 보셨던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나왔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임용시험 역사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계열의 이 공무원 임용시험 계열은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교사들 시험에도 뭐 문화적 지도성 개념 자체를 물어보기는 문제는 있는데 이 그림 이걸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네, 처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째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컨설팅 원리 이렇게 나왔죠. 네, 학교 컨설팅이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컨설팅 장학을 말합니다. 예, 컨설팅 장학. 예, 컨설팅 장학을 말하죠. 장학을 말하는데 어쨌든 이제 정의는 그렇습니다. 교사가 전문적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교내의 전문가에게 자발적인 의뢰를 통해서 자기 전문성을 신장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제 이 원리가 있어요. 이제 우리 교재 그대로 이제 나와 있는 원리 이제 제가 소개를 하면은 일시성의 원리가 있거든요. 일시성의 원리. 그러니까 이 일시성의 원리란 말은 이제 컨설턴트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뢰하는 사람 있잖아요. 의뢰인이니까 이제 교사나 뭐 교장, 교감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컨설턴트하고 의뢰인과의 관계는 일시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때만 관계를 맺는 거고 도움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교육성의 원리도 있습니다. 원리도 있어요. 필요한 걸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컨설팅 장학의 특징이 자발성이에요. 자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의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컨설턴트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의 원리.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한시성이란 말이 이게 일시성의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독립성의 원리. 독립성의 원리라는 이야기는 이제 그 상담 관계와 비슷해요. 컨설턴트하고 의뢰인과의 관계가 종속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상급자 하급자 관계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독립된 개체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이제 지원해주는 역할. 그리고 마지막에 자문성의 원리가 나옵니다. 자문성의 원리. 그러니까 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컨설팅 장학을 의뢰했는데 그 컨설턴트가 하는 것은 문제를 본인이 나서서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모든 장학의 책임은 이제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옆에서 조력해주고 자문해주는 역할을 하지 컨설턴트가 나서가지고 다 문제를 해결해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 내용 자체는 자문성의 원리 1번을 지금 말을 합니다. 이 문제는 9급에서 처음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잘 풀어보신 분들 있잖아. 제 기출문제집. 기출문제집 잘 풀어보시면 이 문제가 있어요. 7급에서 이미 다뤄졌기 때문에 제 기출문제집 안에.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제 책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꼭 생각을 해보시고. 자,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은 제가 항상 교육과정 개발론의 기초라고 이야기하면서 늘 이야기했는데 뭐 타일러는 4가지 질문을 통해서 교육과정 개발을 해요. 학교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해야 하는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경험이 제공돼야 하는가? 이러한 경험들이 효과적으로 조직되는 방법이 뭔가? 학교의 교육 목표가 이제 달성됐는지 달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해가지고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어 있죠? 이것도 되어 있고. 이제 그래서 요 교육 매체는 상관이 없죠. 이러한 교육 경험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방법이 뭔가요? 조직하는 원리.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4가지의 교육 목표 설정, 학습 경험 선정, 학습 경험 조직, 그다음에 평가, 교육 목표 첫 번째 나오고 여기에 따른 학습 경험은 이제 어떻게 이제 제공할 건지, 그다음에 학습 경험 선정이죠. 그다음에 학습 경험의 조직.
학습 경험이 조직이지 매체를 뭐 할 거니까 그건 아니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평가 이렇게 이제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틀렸죠. 매체. 예, 3번이 틀렸습니다. 아주 되게 쉬운 문제고요. 그냥 그 이제 타일러가 말하는 교육과정 개발에 기초만 제공을 한 겁니다. 기초만. 네, 보시고 그 다음에 16번째가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이게 교육과정 사회학자를 물어봤습니다. 교육과정 사회학자 학자이고요. 이제 되게 영국에서는 신교육 사회학, 미국에서는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자들 또는 교육과정 사회학자들이라고 하는데, 뭐 대표적인 학자 들으라면 아까 이야기했던 애플 같은 학자들 들을 수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 애니온이라는 학자도 여기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애니온이라는 학자가 미국의 역사 교과서를 주로 다뤄봤어요. 그때 여기 그대로 돼 있어요. 자본가 집단에게 유리한 내용이 다뤄져 있고 노동자들의 기여를 언급하지 않거나, 즉 다시 말해서 어쨌든 이제 노동자들은 언급하니까 상당히 부정적으로 다룬다는 지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애플이 나왔으면 애플도 관련 있는 내용인데 애플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애니온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능주의 학자이고요. 이 사람 이제 비판 철학이고 주로 여기는 언어, 뭐 어떤 대화, 뭐 이제 특히 이제 언어 문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은행 저축식 교육, 뭐 이런 용어들 많이 기억하시죠? 은행 저축식 교육, 주입식 교육 많이 비판을 했죠. 그러면서 여기 대안으로 문제제기식 교육 뭐 나오고, 그리고 볼사 진티스는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거시지론가예요. 토대 상부구적 결정론에 따르는 경제적 재생산 논가이기 때문에 이제 내부적인 요소를 상세하게 다루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따라서 이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로웠다고 볼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애니온이라는 학자보다는 애플이라는 학자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에 집중을 많이 했을 텐데, 어쨌든 이제 미국 쪽에서는 되게 교육과정 사회학자, 또 뭐 교육과정 재개념화, 재개념주의자, 또는 뭐 영국에서는 신교육 사회학자, 이렇게 해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다루는 학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째 포스트모더니즘의 교육이 나왔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은 열린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상대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획일적인 교육 방식에 벗어나 교육 내용 방법 다원화를 추구해야 되겠고, 국가 공교육 체제보다는 유연하고 다양한 교육 체제를 요구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우리 교재에 보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련된 교육학 해가지고 이 소개가 돼 있어요. 그 내용 다 이런 건 당연히 틀렸죠. 왜냐하면 교육에서 다루는 지식의 가치를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전통적 사고에서 나온 거고,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은 거대 서사적 보편적 절대적 지식관을 거부한다라고 나옵니다. 소소사적이고 상대적이고 주관적 지식관, 그래서 상대적인 시기를 강조하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틀렸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은 지식의 논리적 특성보다는 이제 지식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근거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맥락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맥락, 이건 상황이란 말로 쓰고요. 이거는 곧 이게 삶. 그래서 이제 요즘에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대표적인 관점이 뭐냐면은 이제 구성주의죠. 구성주의 가운데 사회문화적 구성주의, 뭐 잘 아시겠죠? 틀린 거는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째는 이제 고백하자면 저도 수업 시간에 잘 다루지 않았던 학자가 되겠습니다. 크로스라는 학자는, 이제 크로스라는 학자는 아마도 이제 본인의 논문이 아마 저게 90년대 나온 논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되게 요즘 뭐 이제 에는 이제 많이 다른 책 쓰는 사람들이 그냥 응용 논문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성인교육 쪽에 보면은 성인교육에 장애요인이 나와요. 장애요인이. 성인 엔드라고지 쪽에 장애요인이 나오는데, 이게 역사가 좀 있습니다. 이 장애요인 가운데.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장애요인을 이제 소개한 사람은 존스턴, 뭐 리베라, 뭐 이런 학자들이에요. 존스턴, 뭐 이게 존스턴 과 리베라, 뭐 이런 학자들이 소개를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두 가지만 소개했어요.
이게 아마 65년도에 소개한 걸로, 이게 1965년도에 소개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상황적인 거하고 성향적인 거 두 가지만 이야기, 이제 기질적인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크로스가 이거를 주장한 거는 90년대 아마, 80년대죠. 80년대. 이게 이제 크로스는 이제 이게 1981년 논문에서 이 사람이 하나 더 추가합니다. 상황적인 것과 성향적인 거, 이제 기질적인 거죠. 기질적인 거, 그리고 이제 사회 구조적인 거, 뭐 이렇게 이제 하나 더 추가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2000년도 넘어가지고 메리암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메리암이라는 학자가 뭐 2007년, 007년 뭐 정도에 여기에 또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상황적인 거, 그 다음에 성향적인 거, 그 다음에 구조적인 거, 그리고 마지막에 정보적인 거, 이렇게 해서 하나 더 추가한 거고, 여기 이제 마지막에 정보적인 것까지 포함하면은 메리암의 이론이고요. 이제 크로스는 이거는 안 넣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존스턴과 리베라가 1965년도에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더 추가된 건 1981년에 이 크로스에 의해서 하나 더 추가됐고, 여기는 이제 2000년도, 2007년에 나온 논문에 이게 메리암이라는 학자가 더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당하지 않는 거는 뭐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이거는 이제, 앤드라고지 쪽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앤드라고지 역사까지 살펴봐야지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좀,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잘 다루지 않은 문제가 소개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째, 뱅크스의 다문화 교육은 상당히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이제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잘 몰라도 다문화의 뜻만 알아도 답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이제 뱅크스가, 그 다문화 교육 과정의 접근법을 소개를 하는데, 이 기여적인 접근을 이야기하는, 기여적인 접근은 이제, 그렇죠. 우리가 다문화 이야기하면 이제 소수민족들 막 섞여서 살잖아요. 뭐 중국도 그렇고, 이제 뭐 미국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기여한다는 말 또는 공헌 뭐 이렇게도 하는데, 어쨌든 기존의 교육과정 구조를 유지한 채, 이거는 소수 집단이 주류 사회에 얼마나 많이 공헌했는가. 우리나라도 간혹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미국 가면 소수민족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특정 스포츠 선수가 엄청나게 미국 사회의 스포츠 발전에 공헌했다랄지, 또 우리나라 출신의 이제 미 의회의 국회의원 한 사람이 미국 사회 발전에 공헌했다랄지, 그런 걸 기여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기여적 접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참고고, 이게 이제 여기는 안 나왔는데 부가적 접근이라고 있어요. 부가적 접근. 기존의 교육 과정을 유지한 채로 소수민족에 대한 내용을 좀 추가하는 정도의 수준의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이 되겠죠. 소수집단에 관련된 내용을 교육과정에 부과하는 방식 정도. 그 다음에 변혁적 접근이라고, 이제 이건 혁신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혁신적 접근. 아예 그냥 기존의 교육과정의 구조 자체를 이제 혁신 또는 변혁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다문화적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 이제 아니라, 이제 해당 사회가 가지고 있는 뭐 특성이랄지, 또 해당 사회의 발달이랄지, 또 복합성 뭐 이런 거를 이제 대한 이해를 좀 확대 시켜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혁신하는 어떤 개념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및 사회적 행동적 접근은 이제 이건 이게 개념이 변혁적 접근의 플러스예요. 변혁적 접근을 하면서, 변혁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본인들이 스스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의사결정도 하고 행동으로 나타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의사결정 및 사회적 행동적 접근은 변혁적 접근의 플러스, 이제 다문화적 이해에 대해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말을 하죠. 자, 근데 이 동화주의란 말은 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소수민족들을 주류사회에 다 동화시켜가지고 똑같게 만들어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동화교육 받았듯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것은, 내용을 잘 몰라도, 다문화와 동화, 저거는 아마 답을 체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소개가 돼서 법이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교육과정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유학기제는 2015 교육과정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지 않았죠. 자유학기제는. 자유학기제. 네. 자유학기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최근에 교육과정의 개념하고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학생 참여형 수업이거든요. 학생 참여형 수업입니다. 아니, 자유학교 하면 뭐합니까? 자유학교 하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줘야 돼요. 직접 참여해서 한다는 거거든요. 현장에 참여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학생 참여 그리고 이게 이제 본인들이 직접 체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자율 자체 활동, 그 다음에 진로 활동, 특히 이제 진로 활동이 강조되는데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한 학기 동안에 뭘 해보는지가 아니면 이제 개정 2022 교육과정에서 말을 하는 건데 어쨌든 한 학기 동안에 본인의 일종의 진로나 또 자기 적성에 맞는 것이 뭔지를 한번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서 체험해 보는 것이 바로 자유학기의 근본 취지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학생 참여형 수업의 체험활동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본인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개정교육과정 또는 그 2015 교육과정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뒤쪽으로 가면 조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생소하거나 좀 까다롭게 느끼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잘 돼 있고 하신 분들은 그렇게 낮은 점수는 나올 걸로 생각하지 않는데 전반적인 학생들의 평이 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제가 보기에도 예년에 비해서는 약간 문제 수준이 약간 높아졌다, 또 좀 까다로웠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국가직 지방직의 방향이 조금 이렇게 이제 좀 깊이가 더해지는 또 심화되는 쪽으로 만약에 시험 문제가 진행이 된다면 공부도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뭐 키워드 몇 개 또 개념 정도 알아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 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뭐 기출문제 풀이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앞으로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내년에 좀 더 고득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전략을 짜게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소개했던 이런 내용들을 좀 충분하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수준이 이 정도라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범위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이제 공부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올해 출제 문제는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시험 봤던 것들에 대한 어떤 피드백 또 이제 되돌아보기 정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자기 실력을 좀 더 이제 심화시킬 것이냐 그 전략을 짜는데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미 시험은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는 다 끝났습니다. 더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여름방학 이제 7월이 될 텐데 뭐 덥고 공부하기 좀 힘든 시간이죠. 근데 학원 나오면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 항상 에어컨이 틀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집중할 수 있는 데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 곳에 와야 집중이 잘 돼요. 우리가 만두라라는 학자의 모델링 개념이 있잖아요. 모델링 개념에서 어떨 때 주의 집중이 잘 되냐. 첫 번째가 주의 집중이거든요. 자기하고 유사한 사람과 유사한 사람이 이제 하고 자기하고 유사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집중을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있는 장소에 오면 뭐 어쩔 수 없이 남들이 공부하니까 나도 모르게 경쟁이 좀 생기고 그래서 집중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고, 이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 뭐 시험 내년 남았는데, 1년이나 남았는데, 근데 1년 안 남았습니다. 국가직 내년 3월이에요. 그러면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지금 지방직입니다. 그래서 이미 1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직은 이미
이제 몇 개월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7, 8, 9, 10, 11, 12, 1, 2, 3 하면은 9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안 남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합격을 좀 더 짧은 시간에 하고 싶으시면 이제 7월, 8월 이제 지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쉬었다 하자는 생각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시간에 쫓기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공부라는 거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는 것이 좋아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시간을 좀 줄이면서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긴 있을 텐데, 하지만 공부는 그렇습니다. 정도는 아주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시험 범위 내에서 좀 더 깊고 철저하게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 시험 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얇게 해서 좀 운으로 합격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충분한 실력을 갖춰서 합격을 하겠다는 생각이 더 우선인 것 같아요. 그게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 말이 조금 구닥다리 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은 제가 공부를 해보면 그게 가장 정도더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뭐 이제 다음번 수업 시간이랄지 또 내년에 또 기출문제 해설하겠죠. 그때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